여러분, 2008년 금융위기 다들 기억하시죠? 그 이후에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는데 특히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겉으로 잘 보이지 않게 아주 극적으로 재편됐습니다. 오늘 바로 그 감춰진 판이 어떻게 새로 짜였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2008년 이후에 은행 시스템을 구제하려고 애썼잖아요. 그런데 혹시 그 과정에서 우리도 모르게 더 큰 문제를 만들어버린 건 아닐까요? 위기를 막으려던 조치가 오히려 다음 위기의 불씨가 됐다면 정말 아이러니하죠. 자, 그럼 먼저 이 새로 짜인 금융 시스템의 핵심, 바로 부채의 성격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뀌었는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이게 핵심적인 변화예요. 보세요. 2008년 이전, 그러니까 과거에는 리스크가 전부 민간 부채, 특히 집값 오를 거라고 무리하게 빌린 주택담보대출 같은 데 몰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리스크의 중심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난 정부 부채, 바로 나라 빚으로 옮겨왔다는 겁니다. 특히 팬데믹 겪으면서 정부가 돈을 엄청나게 풀었잖아요. 그 결과 이 흐름이 훨씬 더 가속화됐죠. 좋습니다. 그럼 이젠 돈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이걸 보면 이 새로운 시스템이 얼마나 복잡하게 서로 얽혀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저는 이걸 금융 시스템의 배관이라고 부르고 싶네요. 정말 흥미로운 건 이 거대한 돈의 흐름이에요. 여기 보시면 특히 유럽에서 나온 어마어마한 돈이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죠. 왜일까요? 바로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자산, 미국 국채를 사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뉴스 보면 세상이 막 조각조각 나뉘는 것 같잖아요. 뭐 디커플링이다, 블록 경제다 하면서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금융시장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 자금 흐름이 보여주는 거죠. 아니 그럼 유럽 투자자들이 유로화를 가지고 어떻게 달러 자산인 미국 국채를 살까요? 바로 FX 스왑이라는 마법 같은 도구를 씁니다. 이름은 좀 어려워 보이죠? 근데 원리는 간단해요. 그냥 자기네 돈인 유로화를 잠깐 담보로 맡기고 미국 달러를 빌리는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환율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위험을 피할 수 있으니까 안심하고 미국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글로벌 투자의 필수적인 배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의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무려 130조 달러예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도 안 오시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거래의 대부분이 아주 짧은 단기 계약이라는 거고요. 또 단순히 물건 사고 파는 무역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대부분 금융기관들끼리 도를 굴리기 위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어마어마한 돈의 흐름 뒤에 기존의 경제학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아주 기묘한 현상이 숨어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가 이번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바로 예금의 기묘한 사례인데요. 이 경제학 교과서를 완전히 뒤엎는 수수께끼를 따라가다 보면 시장 뒤에 숨어있는 거대한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자, 우선 양적 완화 QE 시기부터 한번 보시죠. 이때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시장에서 채권을 막 사들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연준의 자산은 늘어나고 연준에게 채권을 판 기관들의 은행 계좌에는 달러 예금이 쌓이겠죠. 돈이 풀리니까요. 여기까지는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연준이 이제 돈을 걷어들이기 시작했을 때, 즉 대차 대조표를 줄이기 시작했을 때는 말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시중의 달러 예금도 같이 줄어드는 게 맞겠죠? 그쵸?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보세요. 연준 자산은 분명히 줄어들고 있는데 글로벌 달러 예금은 거의 그대로인 겁니다. 이상하죠? 돈이 줄었는데 예금은 그대로라니.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연준이 팔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양의 채권을 누군가 다른 주체가 대신 사주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그게 누구였을까요? 자, 이제부터 이 미스터리를 풀 시간입니다.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그 막대한 정부 부채를 조용히 흡수해버린 새로운 큰손들, 그들의 정체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단서는 바로 이 미국 국채 보유 현황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연준이나 다른 나라 정부 같은 전통적인 큰 손들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민간 부문, 그러니까 국내외 개인이나 기업 투자자들의 비중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아하, 이제 감이 좀 오시죠?
범인은 바로 이 민간 부문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이라고 불리는 국제결제은행 BIS의 신현송 박사님도 정확히 이 점을 짚어주셨어요. 국채를 사들이는 주체가 바로 국내외 민간 부문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수사망이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범인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이 차트를 보세요. 바로 헤지펀드입니다.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이른바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바로 그 헤지펀드들이 연준이 내놓는 국채를 조용히 하지만 아주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새로운 큰 손의 등장이죠. 아니, 근데 헤지펀드가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돈으로 국채를 다 사들일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이야기의 아주 위험한 반전이 시작됩니다. 바로 레버리지에 숨겨진 비밀이죠. 헤지펀드들이 사용하는 비결은 바로 레포 시장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냥 금융기관들을 위한 초고속 전당포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자기가 가진 국채를 은행에 잠깐 맡기고 하룻밤짜리 초단기 급전을 빌리는 거죠. 그리고 그 돈으로 또 다른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이 다음입니다. 보통 전당포에 물건 맡기면 물건값의 일부만 빌려주잖아요. 그런데 이 레포 시장에서는 은행들이 헤지펀드한테 담보, 즉 국채 가격의 거의 100%를 다 빌려줍니다. 계약금, 이걸 전문 용어로 헤어컷이라고 하는데 이게 거의 0%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자기 돈 한 푼 없이도 거의 무한대로 빚을 내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레버리지죠? 신현송 박사님의 이 말이 상황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채권자들이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레버리지에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고 있다. 쉽게 말해서 돈 빌려주는 쪽에서 브레이크를 전혀 안 밟고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위험한 신호입니다. 자,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맨 처음에 봤던 거대한 FX 수업 시장 기억나시죠? 그리고 방금 본 헤지펀드들의 레포 시장, 이 두 개의 거대한 시장에 돈을 대주는 주체가 누굴까요? 바로 똑같은 소수의 대형 은행들이라는 겁니다. 즉, 이 은행들의 위험 감수 능력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두 개의 거대한 시장을 동시에 떠받치고 있는 거죠. 이건 마치 하나의 가는 파이프라인으로 두 개의 거대한 도시에 물을 공급하는 것과 같아요. 한쪽에서 문제가 터지면 다른 쪽도 바로 위험해지는 정말 아슬아슬한 구조인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오늘날 금융 시스템의 가장 위험한 단층선이 어디에 있는지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위험의 진원지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신현송 박사님 말처럼 2008년 금융위기가 주택담보대출, 즉 민간 부채의 문제였다면 이제 우리는 완전히 다른 곳을 주시해야 합니다.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모두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정부 채권 시장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곳이 새로운 화약고가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판이 완전히 새로 짜인 글로벌 금융 시스템. 과연 이 아슬아슬한 구조는 다음 충격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 다음 폭풍의 눈이 된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